그날 밤, 전 맨발이었어요.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 복도는 한겨울 칼바람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입술은 다 터져 있었고 손등엔 말라붙은 피가 거무죽죽하게 남아 있었어요. 양말도 못 신고 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다신 돌아오지 마. 이년아. 문이 쾅하고 닫혔어요. 안에서는 다른 욕설이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저 집도 또 시작이네. 고하라더니 어디 기댈 데도 없다면서. 쯧쯧. 불쌍해라.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휙 들어가 버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튼을 쓱 치더군요. 제 이름은 유지야. 33살이에요. 부모님은 기억조차 없고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어릴 땐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누가 때려도 다른 애들이 벙어리라고 놀려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원장님도 처음엔 제가 진짜 말을 못하는 아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보호받은 기억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숨어서 울기만 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글쓰기만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들을 종이 위에 끙끙 앓으며 쏟아냈죠. 국문과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그건 제게 사치였어요. 보호시설 출신 아이에겐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18배 정보산업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 회계팀에 취직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죠. 밥은 늘 혼자 먹었고 월급은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어요. 사람을 믿는 대신 통장 잔고를 믿었죠. 사람을 믿지 못했기에 오직 돈만 모았어요. 회계팀 일이 끝나면 저녁엔 야간 학원에서 회계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살았죠. 작은 원룸에서는 수도세 아끼려고 양치컵에 받은 물로 세수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친구들 약속도 거의 집에서만 만나고 어쩌다 밖에서 만날 땐 할인 쿠폰을 꼭꼭 챙겨 쓰면서 살았답니다. 신용이 불확실하다며 부동산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그 모멸감은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 하고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일상 그 동네를 서성이며 언젠가는 저기 내 집이 생길 거야. 그렇게 다짐했죠. 열병으로 몸이 불덩이 같아도 회사에 빠지지 않고 링거를 맞으면서 일했어요. 친구들 결혼할 때 축의금 내느라 반찬 없이 맨밥만 먹었던 건 이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었네요. 먼저 작은 빌라 반지하 20평짜리를 샀고 그걸 발판 삼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33세 경기도 일산의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시작해서 내 집을 가진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이런 날 축하해줄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 매일 보는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동료들이 너무 부럽고 평생 가져보지 못할 걸 바라는 제 자신이 어찌나 서럽던지요. 그리고 그해 같은 회사 대리인 박준서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뭔가 좀 특별했죠. 회사에서 최 팀장이 제게 부당하게 대했을 때였어요. 서류 실수는 제가 한 게 아닌데 고아 출신이라 평소에 말이 없다는 이유로 제게 홀랑 책임을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때 박준서가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유지아 씨는 실수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실수하신 건 최 팀장님이시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그날 퇴근길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박준서였어요.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힘들게 절 키우셨거든요. 완전히 같을 순 없겠지만 조금은 이해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렸죠. 2달 뒤 갑작스러운 맹장염으로 회사에서 픽 쓰러졌어요. 119 구급차가 왔지만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박준서가 병원으로 한숨에 달려와서 서명을 해줬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 병실에 준서 엄마, 그러니까 박 여사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들한테 전화 받았네. 고아라고 들었어.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지만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나도 좋지? 편견 같은 거 없으니까 걱정 마. 혼자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영 안 좋더구나.
엄마 손길이 얼마나 그리울 거야. 68배 친정엄마 같은 푸근한 미소에 검버섯이 살짝 핀 손으로 죽을 직접 떠먹여 주셨어요. 사흘 동안 매일 병원에 찾아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준서 씨 어린 시절 이야기도 소곤소곤 들려주시고 손수 몸도 닦아주셨어요. 사인실 병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이 진짜 친엄마인 줄 알았다면서 남자친구 엄마가 저렇게까지 잘 챙겨주는 걸 보니 복받았다며 어찌나 부러워하던지요. 퇴원하는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은 애써 눈물을 참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이제 내가 네 엄마야. 걱정 마라. 아가? 박준서의 청혼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요란하게 한 게 아니라 조용한 서울숲 벤치에서였죠. 작은 조약돌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위에 유지야, 평생 행복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난 네가 혼자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망설여졌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제가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든든하게 사위를 지원해줄 친정이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서 집 한 채 산 게 전부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박준서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집은 내 거야. 멋지다. 난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해. 장인, 장모 덕 볼 생각으로 결혼할 만큼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가진 건 하나도 필요 없어. 진짜. 결혼을 앞두고 준서 엄마는 매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 집을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김치를 같이 담그자며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날은 제 옷장을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지야, 예쁜 옷 입어야지 하셨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었어요. 예단이나 혼수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죠. 제 생일엔 케이크와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시고 준서 엄마는 작은 손거울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내게 주신 거야. 이제 내 것이야. 우리 집안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거란다.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플 때마다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힘들 때마다 우리 딸 불러주던 그분들이 마사카 곤나고토니 나른한테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으로 제게도 가족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단출했지만 난생 처음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 것으로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보호시설 다른 아이들처럼 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다 쓸쓸히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네,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자. 박준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AI 스타트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백수가 됐죠.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 외롭다며 살던 집을 낼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제 집에서 그렇게 세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제 아파트에 자기들 짐을 풀고 제가 차린 밥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는 저더러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 했죠. 집에서 거의 식모처럼 일하고 밥을 차리고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세상에 남자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야. 결혼했으니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지. 누가 고아 여자의 명의로 집을 해놓는데. 시어머니의 그 검버섯핀 손이 제 머리채를 확 움켜쥐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아, 엄마, 그만해요. 말로만 그러는 척하다가 옆으로 쓱 돌아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아들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너 같은 건 우리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평생 그 보호시설이나 전전했을 게 뻔한데. 뭔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 이런 끔찍한 말들이 결혼 1년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꾹 참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했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잠시 쉬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정말이지 하늘을 찔렀. 애 가졌다고 아주 누워만 있네? 내가 쓰던 월급은 이제 누가 벌어. 아들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게. 집이라도 넘겨. 그날도 식탁에 앉아 겨우 밥을 넘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아, 진짜 명예 좀 넘겨주면 어디덧나. 내가 투자자들 만나려면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라면서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악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벽에 쾅 하고 찍었어요. 인연이 말 안 들어 우리 아들 앞길 막을 거야.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어요.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좀 쉬다가 다시 회사 나가. 돈이 들어와야 짐유지라도 하지. 그런데 몸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았어요. 유산 후에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밤마다 아이를 잃은 그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겠어라며 저를 더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출근을 해도 일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잦아지자 최 팀장은 고아 출신은 역시 믿을 수가 없어 라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박준서는 더 이상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매일 엉엉 울면서 출근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권고받았어요.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네가 못났으니까 그런 거지 라며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더군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채이고 벽에 머리를 쿵쿵 밝히는 일이 일상이 됐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잽싸게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고 멍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외출도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감시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다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죠. 심지어 어렵게 신고를 해도 아이고 부부싸움에는 저희가 끼어들 수가 없어서요. 하며 돌아가기 일쑤였어요. 유일한 위안은 바로 옆집에 사는 미혼모 임혜진 씨였어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6살 아들 세연이를 혼자 꿋꿋하게 키우는 정말 당찬 여자였죠. 추운 겨울날 제가 맨발로 복도에 쫓겨났을 때 혜진 씨가 저를 발견하고 따뜻한 수면 양말이랑 향긋한 녹차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지아 씨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탁 밝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와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명예 안 바꾸면 죽여버린다. 시퍼런 칼까지 들고 저를 위협하더군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간신히 기회를 엿보다가 현관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옆집 혜진 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야근이었나 봐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너 인연? 거기 안 서 시어머니의 그 악독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계단을 타고 맨발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죠. 한겨울 바닥은 정말이지 얼음장 같았어요. 아파트 옆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달렸어요. 24시 편의점이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편의점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한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경찰을 불러도 가정 문제라며 그냥 돌아가던 그 사람들인데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보호시설에서 늘 혼자 구석에 웅크리고 울던 그때처럼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고아로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마치 그 옛날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맞고 화장실에 숨어 엉엉 울던 어린 내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외롭고 서럽기만 한 이 마음. 아이고, 이 세상에 내 몫은 고작 이런 것뿐인가 싶었어요. 그냥 목 놓아 엉엉 울고만 싶었습니다. 고아니까, 혼자니까, 아무도 내 이런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순간, 이럴 때 옆집 혜진 씨라도 있었으면 잠시 그 집에 숨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만 간절했어요. 그 집은 제게 유일한 피난처였고 동갑이었지만 혜진 씨는 정말이지 든든한 친정언니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혜진 씨 부르며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아, 이럴 때 혜진 씨를 부르며 울다니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작년 겨울 임혜진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혜진 씨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살을 내는 듯한 엄동설 안에 쫓겨나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집안에 여자가 기가 살면 안 돼 라는 고함과 함께 머리채가 잡히고 남편의 차가운 침묵 속에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한밤중
양말도 없이 맨발로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괜찮으세요? 바로 옆집 1502호에서 나온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임혜진 씨였죠. 저와 동갑이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그 걸음걸이가 참 인상적인 여자였어요.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였죠.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아무 말 없이 홀린 듯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혜진 씨는 제 발을 보더니 수면 양말을 꺼내왔어요. 하늘색 바탕에 귀여운 토끼 모양이 그려져 있는 포근한 양털이 안에 가득 달린 양말이었어요. 이거 신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날 처음으로 제 말문이 터졌어요. 보호시설 이야기. 정보산업고 졸업 후 회계팀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 집 이야기. 그리고 결혼 이후에 그 지옥 같던 나날들. 혜진 씨의 거실에는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장과 프로그래밍 대회 우승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도요. 임세연. 6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였죠. 혜진 씨는 자기 이야기도 담담하게 해주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랑 시댁에서 우리 세연이 보호시설에 맡기자고 했을 때 그 순간 결심했죠. 아이 데리고 바로 이혼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혜진 씨 아들 세연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죠. 책 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모든 글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웠어요. 마트에 가서 과일 가격표를 보면 일주일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그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했죠. 유치원 끝나고 매일 아파트 옆마트에 가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할 때까지 유치원 선생님이 잠깐 봐주시고 제가 데리러 가죠. 마트에서 물건들 관찰하는 게 우리 세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과예요. 특히 새로운 전단지나 광고 포스터가 붙으면 그걸 읽고 또 읽고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저장해요. 그날 밤 혜진 씨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따스함을 느꼈어요. 제가 쫓겨나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직접 내린 녹차를 건네며 그녀가 말했죠. 지아 씨는 보호시설 출신이라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집까지 샀잖아요. 스스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혜진 씨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 이후로도 자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했을 때면 몰래 혜진 씨 집으로 숨어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세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아주기도 했고요. 한 번은 세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음이 왈칵 터졌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나도 이런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혜진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아 씨, 다 잘 될 거예요. 지아 씨 같은 엄마라면 아이가 분명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찌은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혜진 씨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세연이를 보면 제가 잃은 아이가 자꾸만 생각나서 차마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동안 혜진 씨가 몇 번이나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지아 씨, 괜찮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 혼자서 엉망으로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한 번은 문틈으로 작은 쪽지를 쓱 밀어 넣었더군요. 힘들면 언제든 초인종 눌러요. 따뜻한 녹차.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쪽지를 베개 밑에 고이 넣어두고 자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 만에 다시 혜진 씨를 만났어요. 동네 마트 앞에서였죠. 퇴근길에 세연이 손을 잡고 오는 혜진 씨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혜진 씨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지아 씨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쪽지는 봤어요. 매일 기다렸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끄덕였죠. 혜진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지아 씨가 아이 잃었다는 거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위로하면 당신이 더 아플까봐. 고마워요. 혜진 씨. 걱정 끼칠까봐 연락도 못했어요. 우린 서로의 손을 꼭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듯 눈을 끔벅끔벅하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세연이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외쳤죠. 지아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토끼 양말 아줌마다. 저는 애써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때 세연이가 마트 입구에 붙어있는 여러 전단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새로운 전단지가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유지석. 아니, 임세연은 여전히 마트 입구에 붙은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외우고 있었죠. 혜진 씨가 빙긋 웃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세연이는 매일 이마트에 와서 모든 전단지랑 포스터를 다 외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죠. 사진처럼 모든 걸 기억하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없었는데 세연이가 새로운 전단지 하나를 손가락으로 콕 가리키며 말했어요. 혜진 씨가 웃으며 다시 설명했죠. 세연이는 매일 이마트에 와서 모든 전단지랑 포스터를 다 외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죠. 사진처럼 기억하니까요. 세연이는 정말이지 놀라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세연아, 오늘 마트 복숭아 얼마였지? 라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하더군요. 800권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900원으로 세일해요. 전단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말 정확했어요. 딱 그 가격으로 다음날 세일을 했죠. 혜진 씨는 아이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세연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난 그걸 잘 키워주고 싶어요. 세연이가 마트에서 보고 외운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노트도 있었어요. 임세연의 관찰일기라고 쓰인 낡은 노트였죠. 거기엔 세연이가 기억한 모든 물건의 이름과 가격, 포스터와 전단지 내용들이 혜진 씨의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옆에서 받아 적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세연이의 관찰력이 그냥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혜진 씨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그녀처럼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믿게 됐죠. 그래서 아주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설 용기를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화가 나 있었죠. 제가 방에 숨어 있는데 문을 쾅 박차고 들어왔어요. 남편 손에는 시퍼런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명의 안 바꿔주면 오늘 여기서 죽여버린다.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서류 써 공포에 질려 현관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옆집 혜진 씨네 초인종을 정신없이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회사 일이 늦게까지 있었나 봐요.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마트. 그래.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라도, 제발 누구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마트로 뛰어들어가는데 맨발에서는 이미 피가 흥건히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 눈앞에 거짓말처럼 혜진 씨와 세연이가 있었어요. 늦은 밤 마트 마감 세일을 구경하러 가자고 세연이가 또 엄마를 졸랐던 모양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혜진 씨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외쳤죠. 혜진 씨,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 세연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갑자기 또렷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연이의 맑고 큰 목소리가 마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제게로 확 쏠렸어요.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맨발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였죠. 혜진 씨가 깜짝 놀라서 제게로 달려왔어요. 지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어딜 가려고 그래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연이가 마트 입구 쪽 게시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전단지요. 아줌마 저기. 털모자 쓴 아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전단지. 게시판 한쪽에 붙어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저도 마트에 올 때마다 늘 지나치던 게시판이었죠. 하지만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그 게시판에 정말로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세연이가 총총 뛰어가 손가락으로 콕 짚었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아, 당시 생후 3개월, 보호시설에 맡겨짐, 현재 나이 33세, AI 기술로 복원한 추정성인 모습. 전단지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왼쪽에는 연한 분홍색 털모자를 쓴 갓난아기 사진, 오른쪽에는 AI 기술로 복원했다는 성인 여성의 모습. 그 추정 사진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 모양, 눈매,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복원 기술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했구나 싶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얼굴이 바로 제 얼굴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단에는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은 꼭 연락 바랍니다. HT테크 대표이사 한태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아주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HT테크, TV 광고에서도 자주 보던 우리나라 굴지의 IT 대기업이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였어요. 마트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파바박 튀었어요. 저기 있네? 전연잡아 남편이 악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혜진 씨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섰어요. 마트 직원들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모여들었죠.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셔누리예요. 정신이 좀 이상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글쎄 도망쳤지 뭐예요? 남편도 능글맞게 거들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인데 정신질환이 좀 있어서요. 제가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순간 혜진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분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네가 뭔데 지금 참견이야. 저거 고아원 출신이라. 원래 정신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 우리가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혜진 씨는 이미 침착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112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전단지에 적힌 번호였죠. 여보세요. 실종자 찾는다는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구급상자를 허둥지둥 들고 왔고 어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는 수건으로 제 피 흘리는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끌고 가려 했지만 이미 덩치 좋은 마트 직원들이 출구를 단단히 막고 있었어요. 전단지에 있는 사람? 맞지? 엄마, 세연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혜진 씨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세연이가 또 아주 특별한 일을 해냈네. 엄마 아들. 최고야짱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혀 앉아서 손으로 엄지척을 만들어 보여주는 다정한 엄마. 혜진 씨였어요. 저는 그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어지러웠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나 봐요. 그대로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강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일시적인 긴장 풀림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똑똑히 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그악에 바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납치야. 우리 며느리를 함부로 데려가면 어떡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차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이었어요. 뒷좌석 시트는 부드러운 가죽이었고 의자의 온도는 적당히 따뜻했죠. 차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앞좌석에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마트에서 저를 잡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병원부터 가실까요? 아니면 바로 회장님께 모셔다 드릴까요? 회장님,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혜진 씨는요, 임혜진 씨와 아드님은 다른 차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전하십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서울 강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남대교의 야경이 보였죠.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오직 질문만이 떠올랐어요. 그 전단지, 왜 제 얼굴이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그 아기는 대체 누구죠? 젊은 남자가 백미러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회장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던 따님이십니다. 한수아 씨. 깜짝 놀랐어요. 수아요. 제 이름은 유지아인데요. 원래 이름은 한수아였습니다. 유지아라는 이름은 아마 보호시설에서 지어준 이름일 겁니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 눈부신 고층 빌딩 앞이었어요. HT테크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IT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회사였죠.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로 숨막히는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화려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실에서 젊은 비서가 회장에게 조용히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일지도 모르는 분을 찾았습니다. 마트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중년 남자가 초조하게 서 있었죠. 한태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었어요. 예순이 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인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수십 번의 오보가 있었으니까요. 비서가 다시 한번 회장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고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살짝 물러서더니 애써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아주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남자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제 뺨을 살짝 만져보려다 이내 멈칫했습니다. 하르르 떨리는 손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한태준이라고 한다. 서울 명문고를 나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지. 내 아버지란다. 정말 내 엄마를 너무나 많이 닮았구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고아인 제게 어떻게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35년이나 지났는데. 한태준 회장은 탁자 앞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있을까? 그가 벽에 걸린 우아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청순한 느낌의 2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신데요? 옷차림만 다르지. 그냥 제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저와 닮아 있었어요. 서은영이라고. 내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만 들렸어요. 한태준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시설에 있을 때 함께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었니? 아주 특별한 물건 같은 거. 털모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유일하게 남겨진 유품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연한 분홍색. 한태준 회장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아주 천천히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털모자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분홍색에 제가 기억하는, 제가 늘 간직해왔던 바로 그 털모자 그대로였어요. 작년까지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줄조차 몰랐단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야 모든 걸 알게 됐어. 회장은 털모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쌍둥이 모자였어.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같은 털실로 두 개를 똑같이 떴다고 하더구나. 하나는 너와 함께 보호시설에 남겨졌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어머니가 가져왔던 거야. 내 친모가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너를 맡겼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내 앞날을 생각해서 널 버리기로 결심한 거야.
우리 어머니는 널 보호시설 입구에 버리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네가 쓰고 있던 베넷 저고리에 있던 아기 사진 한 장이랑 이 털모자 하나를 그만 들고 와버렸다고 하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아니다, 절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차분히 다 들려주마.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아주 많으니. 모니터에 마트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맨발로 도망치는 처참한 모습, 그리고 세연이가 그 전단지를 가리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봐야겠지만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리킨 전단지는 내가 최첨단 AI 얼굴 복원 기술로 직접 만든 거란다. 과거 네 아기 사진을 바탕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기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거지. 한태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동의서다. 네가 정말 내 딸인지 나도 확실히 확인하고 싶구나.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네가 그동안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싶. 회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털모자를 한참 바라보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의 딸 수아일까요? 한태준 회장은 그저 깊은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태준 회장이 마련해준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어요. 혜진 씨와 세연이도 바로 옆 다른 방에 묵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트 CCTV에 그 모든 만행이 똑똑히 찍혔으니까요. 사흘 뒤 HT테크 빌딩 60층 회장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태준 회장 앞에는 묵직한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 순간 저의 기구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99, 9%. 일치. 너는 내 딸이 맞다. 갑자기 울음이 와락 터져 나왔어요. 평생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이라는 사람이, 딸의 실종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그리워했을 사람이 이제 내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렴. 너는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한태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주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어요. 빛바랜 1980년대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의 한태준, 명문고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 카이스트 교정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전주에 사는 동갑내기 여학생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지. 아주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였어. 서은영이라고. 사진첩에는 수줍은 미소를 살짝 짓고 있는 풋풋한 여학생의 사진이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었죠. 우리는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어. 단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이 말이야. 그 시절엔 des 그랬거든. 나는 프로그래밍과 과학에 관심이 아주 많았고 은영이는 문학과 시를 정말 좋아했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지만 편지로 이어지는 마음만큼은 아주 깊었어. 한태준 회장은 빛바랜 연한 파란색 편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만년필로 쓰인 단아한 글씨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은영이가 처음으로 내게 보낸 편지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었지? 태준 씨는 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사람 같아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 회장은 사진을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1991년으로 건너뛰었어요. 대학원생이 되고 PC통신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은영이를 다시 찾았어. 이미 서울로 올라와 있더군. 우리는 PC통신으로 거의 매일같이 채팅을 했고 1992년 여름 드디어 처음으로 만났어. 회장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게 어리는 듯 했습니다. 명동의 아주 작은 카페였지. 창밖엔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은영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몹시 수줍어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찌나 강하고 막던지. 우리는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함께 보냈고. 그리고 네가 생겼단다. 회장은 말을 살짝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미세하게 붉어졌어요.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내가 군대에 가야 했거든? 은영이에게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 전화번호도 몰랐고 PC 통신으로도 채팅방에 들어오질 않더군. 그 시절엔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제대하고 나서도 은영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미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하더군.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은영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장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어요.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은영이가 찾아왔었대. 내가 군대에 간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말이지.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앞날을 걱정하셨다고 하더군. 내가 제대하고 바로 미국 유학을 갈 예정이었거든. 하나뿐인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수 없다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쥐어주고 은영이를 냉정하게 돌려보냈다고 하셨.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은영이는 아이를 혼자서 낳았어. 1993년이었지. 하지만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더군. 위암말기였. 길어야 한두 달 더 살 수 있다고. 치료비도 없고 몸을 가눌 힘도 없어지자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 거야. 회장은 아주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였어요. 이건 은영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야. 아이의 이름은 수아예요. 제 이름 은영의 수에 사랑한다는 의미의 아를 붙였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제발 살게 해주세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었다니. 은영이는 아이를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어.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과 손수 뜬 털모자 2개와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직 아들 앞날만 생각했다. 그런 이기적인 어른이었지. 내 엄마가 간절히 맡긴 그 아이를 차가운 보호시설 앞에 홀로 두고 왔다고 하더군. 회장은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끔찍한 비밀을 30년 넘게 혼자서만 간직했어. 나는 내게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고 은영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몰랐지. 내 인생은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술을 연구하고 회사를 세우고 크게 성공했지. 하지만 결혼도 결국 실패했고 자식도 없었어. 회장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임종을 바로 앞두고 어머니는 마침내 그 모든 진실을 내게 털어놓으셨지. 내게 딸이 있다. 서은영의 아이다. 내가 보호시설에 맡겼다.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30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무언가를 내게 건네주셨지. 회장은 다시 서랍에서 그 낡은 털모자와 빛바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기면서 나도 모르게 들고 온 털모자 하나와 사진, 그리고 편지다. 내가 대체 무슨 정신에 이걸 셔놓고 왔을꼬. 나도 내가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줄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게지.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 나 때문이야. 네가 결혼도 실패하고 자식도 없이 이 나이까지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을 보니 다 내 죄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장도. 그날부터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너를 찾기 시작했어. 전국의 모든 보호시설 기록을 다 뒤지고 내가 가진 모든 AI 얼굴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서 내 아기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예측했지. 전국 방방곡곡에 전단지를 뿌리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광고 제휴를 맺은 모든 대형 마트까지 샅샅이 전단지를 뿌렸지. 그리고 마침내 임세연이라는 그 특별한 아이의 눈에 네가 들어온 거야.
회장은 저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수아야. 목이 꽉 메어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우리 딸아, 내 엄마는 널 너무나도 사랑했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너 하나만을 생각했단다. 그 작은 털모자에 담긴 내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니 회장은 주름진 손수건으로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이 아비는 수십 년 동안 내게 딸이 있는 줄도 몰랐다네. 만약 알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서 나섰을 거야. 우리 딸이 그 차가운 보호시설에서 외롭게 자라고 그 끔찍한 시간들을 혼자서 다 견뎌야 했다니.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어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내 엄마는 널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 이 못난 아비는 그 사실조차 몰랐을 뿐이야. 이제라도 이 아비로 인정해 주겠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아버지의 그 뜨거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너머로 작은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어요. 네, 아버지. 그러자 한태준 회장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뭉클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벌컥 열렸습니다. 유지야, 네가 감히 어디서 이런? 문간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 악몽 같은 얼굴들이 버젓이 서 있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시어머니의 그 검버섯 낀 시커먼 손이 제 손목을 확 낚아채려고 뻗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해괴한 짓이야. 남의 멀쩡한 며느리를 데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우리 며느리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남편 박준서도 뻔뻔하게 거들었어요. 지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서 집에 가자. 이 사람들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저를 위협하고 맨발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나타나다니요.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한태준 회장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책상이 버튼 하나를 가볍게 눌렀더니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저쪽 회의실로 정중히 안내해드리게 내 딸에게 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못따라니? 이게 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이 여자는 우리 며느리고 저 보호시설 출신이라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애란 말이야. 한태준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호원들, 이분들 잘 모시고 가게 아주 부드럽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질질 회의실로 끌려가는 동안 아버지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겪은 모든 일을 내게 소상히 알려주겠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이다.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해치지 못해. 눈물을 황급히 닦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보호시설에서의 실어증, 정보산업고 졸업 후 10년 넘게 밤낮 없이 야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내 30평짜리 아파트 이야기. 그리고 결혼 후 시작된 그 지옥 같은 나날들. 소중한 아이를 잃었던 가슴 아픈 일. 임혜진 씨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바로 그날 밤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아버지의 얼굴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모두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함께 가자. 회의실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비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회의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대형 TV 화면에는 마트 CCTV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맨발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도망치는 제 모습이었죠. 이게 대체 뭐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원래 부부 싸움이라는 게 칼로물 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지아가 정신이 좀 불안정해서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인자하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 딸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두 분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슬며시 지었어요. 역시 대기업 회장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시네요. 이렇게 이해심도 넓으시고 시어머니가 능글맞게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고급 명함 한 장을 스윽 올려놓았어요. 두 분의 그 헌신에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적절한 보상에 대해 논의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사실 AI 사업 관련해서 좋은 투자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머무실 안락한 호텔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당분간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해 주시다니. 저희가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진짜 딸이 되셨네.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모아서 일주일 안에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게. 일주일 후 같은 회의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묵직한 검은색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전담팀이 모은 자료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유지야. 아니, 내 딸 한수아가 그동안 남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직장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서, 그리고 임혜진 씨가 용케 녹음해둔 음성 파일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 지아 명의의 아파트를 가로채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거기다 박준서 씨, 당신이 투자자들을 교묘히 속여 무려 3억 원을 가로챈 AI 스타트업 사기 사건 증거도 여기 있네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AI 기술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을 찾았는데 당신은 가짜 AI 사업으로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싹 바꾸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지아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단지 저희가 표현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에요. 회장님, 제발 우리 이렇게 안 좋게 말고 원만하게 해결해요. 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HT 테크한태준 회장이 33년 만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동딸을 찾았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준비 중이었어요. 방금 당신들과 나눈 이 대화도 전부 다 녹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내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아버지가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 딸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혜진 씨와 아들 세연이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모든 증거 정리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회장님. 혜진 씨는 제게 살짝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지아,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혹시 몰라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놨었거든. 거기에 이 사람들 만행이 아주 생생하게 다 찍혔어. 이 사람들. 이제 완전 딱 걸렸네. 어린 세연이가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콕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지아 아줌마 머리채 잡고 벽에 쿵 박았어요. 지난달 화요일 저녁 7시 23분이었어요. 우리 집 벽에서도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연이의 그 특별한 기억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혜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세연이는 날짜, 시간, 소리, 심지어 말투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기억해요. 제가 매일 기록해둔 노트가 있으니 법정에서도 증거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준서 씨, 그리고 아주머니, 이제 당신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 둘째, 그 사과조차 거부한다면 더 큰 망신과 함께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회장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너도 어서 무릎 꿇어 이러다 우리 둘 다 큰일 나 감옥 가게 생겼다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두 눈에는 후회나 반성 대신 분노와 악의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SNS는 HT테크 한태준 회장, 33년 만에 잃어버린 외동딸과 극적 상봉 소식으로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바로 옆에는 시댁폭력에 맨발로 도망친 고아 며느리, 알고 보니 IT 재벌 외동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서초동 법원 앞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찰손에 이끌려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시어머니 윤영숙 씨 며느리가 재벌 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학대했을 겁니까? 박준서 씨 아내 이름으로 된 집을 빼앗으려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서 총 몇 년형을 구형받았습니까?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징역 3년, 남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협박, 강요, 공갈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 거예요. 법원 밖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어요. 잘했다. 우리 수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그날 밤, 혜진 씨와 세연이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연이는 그 실종자 찾기 전단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전단지는 필요 없겠네요. 사람을 다 찾았으니까.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들? 우리 아들 덕분에 내 친구지아 이모 인생이 이렇게 다 바뀌었네.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임혜진 씨, 우리 HT테크 AI 개발팀에서 특별 스카우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같이 뛰어난 인재가 우리 회사에는 꼭 필요합니다. 혜진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제가요 정말. 정말이요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세연이의 그 특별한 재능도 이대로 썩히긴 너무나 아깝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연이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쳐드는 어느 대학 캠퍼스.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국문과 1학년, 늦깎이 새내기였죠. 선배님 잠시만요. 뒤에서 저를 불러 세우는 앳된 목소리에 돌아보니 20살 남짓한 학생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신입생 환영회 준비위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녁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선배님이라니, 그들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제가 선배라니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참 기분 좋은 호칭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아이들은 저를 인생 선배라며 살갑게 선배님, 선배님하고 불렀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요? 선배님 인생 이야기요. 저희 뉴스에서 다 봤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웃으며 수락했죠.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어요. 혜진이었어요. 수아야 완전 대박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세연이가 이번에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떡하니 합격했어. 아무래도 너희 아버님 덕분이 큰 것 같아 고마워. 내 친구. 제 친구 혜진이는 이제 HT테크 AI 개발팀 본부장이 되었어요. 억대 연봉의 전용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있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세연이는 HT테크의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서 그 놀라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혜진아, 우리 조카 세연이가 워낙 특별하니까 그렇지. 내 인생을 구해준 우리 은희님인데 시집은 내가 보내줘야지. 우리는 한참 동안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서로 웃으며 편하게 대화를 해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눈물과 함께 알려준 바로 그날이었. 네, 아버지, 당연히 가야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혜진이와 세연이도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예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어머니 생일이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지 어느덧 2주년이기도 하지. 혜진이가 세연이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네요. 세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혜진이, 그리고 세연이, 그리고 그 위 하늘에는 하얀 천사 날개를 단 여인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제 어머니였을까요? 너무 예쁘다. 세연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맺어진 사람도 있지.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서울숲 근처에서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밤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는 봄날.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저의 소중한 보물 2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혜진이가 선물해준 그 따뜻한 토끼 수면 양말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빛바랜 털모자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따스하게 이어주는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노트를 펼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한수아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잊혔지만 결코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진짜 이야기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잊혔다고 처절하게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요. 그렇게 저의 인생은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처절하게 도망치던 그날 밤에 깊은 절망에서 이제는 따스한 봄빛 가득한 희망의 나날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또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특별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즐거운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